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사실이 아닌 소문. 2. K2이 뚫을 수 없는 장갑. 3. 대한민국의 국방기술은 거침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노르웨이 K2 흑표 도입이 결국 무산되면서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비난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전차들의 뻥스펙이 까발려지면서 K2 흑표도 과장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K2 흑표 측면 장갑이 구형 RPG-7에도 관통된다는 주장까지 재소환되고 있는데요. 이는 K2 흑표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웃기지도 않은 헛소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2 흑표를 둘러싼 얼토당토 않는 논란에 대해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 무기체계의 뻥스펙은 심각한데요. 이 정도면 완전 국제 사기 수준입니다. 당장 러시아부터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죄다 카피품인 중국 무기체계도 실제 성능이 처참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이 빈틈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2017년에 개량한 최신의 주력 전차 T-80BVM의 실체가 충격적입니다. 러시아의 주장대로라면 렐릭트 반응 장갑을 부착한 T-80BVM은 전면 기준 750mm 이상의 방어력을 지난 아주 강력한 전차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만약 T-80BVM의 기술이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갔다면 한국 기갑전력의 화력 증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T-80BVM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이미 90% 이상이 파괴되거나 노획된 건데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뻥스펙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은 1986년 도입된 3BM42, 통칭 망고입니다. 구형 날탄인 만큼 EMM 망고는 2km 기준 460mm 또는 60도 경사각에 230mm 관통이 한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점은 우크라이나군이 이 망고로 T-80BVM 위 전면 장갑을 관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K2 흑표에서 사용하는 K279 날탄이 750-800mm 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러시아 전차 기술이 북한과 중국에 흘러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최소한 그 이상의 화력을 보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질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최신 날탄을 개발했더니 실제 스펙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처참한 방어력이면 한 방에 전차 2대도 관통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얼떨결에 비교 전력이 2배 이상 강력해진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은 몰랐는데요. 하지만 이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꼭 대한민국에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해 K2 흑표도 뻥스펙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이건 중국, 일본같이 원래도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K2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 K2 흑표라는 전차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는데 그 성능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우수하다 보니 인지부조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아도 너무 좋은 것 아니냐, K2 흑표 스펙에도 과장이 섞인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K2 흑표의 전면 방어력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게 K2는 이미 K279 자탄 방어 시험으로 정면 장갑의 우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즉 K2 흑표의 전면 방어력이 최소 800mm 이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측면 방어력인데요. 현대 주력 전차의 장갑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이라 자세히 공개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2 흑표는 K1 대비 전면은 1.5, 1.85배, 측면은 1.1배의 방어력을 보유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K2가 전면 장갑은 튼튼할지 몰라도
측면에서는 RPG-7에도 뚫린다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K1이 측면 장갑부터가 종이장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건데요. 더군다나 북한은 7호 발사관이라는 이름으로 RPG-7을 분대 단위에서 대량 운용 중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RPG-7K2 흑표 격파설 이 사실이라면 주력 전차가 적 분대급 화기에 녹아버리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당장 K1부터 국회 감사와 전문가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측면 장갑의 순수 두께만 322mm 이상입니다. 게다가 실질 방호력은 400-500mm, K1A1 개량형은 600mm 이상인데요. RPG-7의 관통력이 300mm 남짓이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어림도 없는 억지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전차로서 K2의 측면 방호력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K1 도입으로부터 27년이나 흐른 시점에 초도 물량이 배치되었다는 걸 감안하면 고작 1.1배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K2 측면에 반응 장갑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기준입니다. 현대의 전차 장갑은 크게 수동 장갑, 반응 장갑, 전기 장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동 장갑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전차 장갑, 즉 방패와 같습니다. 단단한 장갑 소재를 두껍게 쌓아 전차 포탄을 막아내는 역할인데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800mm 관통력의 포탄을 막기 위해선 순수 강철제 군지라변 장갑을 900mm, 1000mm 장착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전차 중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지는데요. 물리적 한계상 전차 중량은 75톤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이를 넘어가면 기동성을 너무 크게 희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전차는 세라믹, 유리섬유, 열화우라늄 등 무게 대비 방호 능력이 우수한 복합 장갑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차 포탄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동 장갑으로는 부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반응 장갑입니다. 반응 장갑은 탈부착이 가능한 일종의 증가 장갑인데요. 비행판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반응 물질이 들어있는 샌드위치 형태입니다. 성형작약탄 등이 내뿜는 제트가 장갑 상판을 통과하면 내부의 반응 물질이 운동 에너지를 상쇄하는 원리인데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전차 장갑은 결국 포탄의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만 가능하다면 굳이 장갑을 두껍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요. 실제로 반응 장갑은 수동 장갑 대비 10배 이상의 방어력을 보입니다. 단적으로 K2 흑표 측면에 부착되는 반응 장갑은 약 400-500mm의 수동 장갑과 동일한 방어력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장갑과 같은 수준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K2의 측면 방어력에 대한 논란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세계적으로 전력화 사례가 전무한 전기장갑을 연구 중인데요. 반응장갑과 같은 형상이지만 반응물질 대신 내부 축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고 있다가 포탄이 전극판 사이를 지나는 순간 고전압 고전류를 흘려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운동에너지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반응장갑이 일회용인 반면 전기장갑은 재충전만 가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K2 흑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그 진가를 일찍이 알아본 나라들이 번호표까지 뽑아가며 K2 흑표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과거 6월 25일 전쟁 당시 북한군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창설한 전차부대를 앞세워 쳐들어왔으며 우리는 내려오는 전차를 막기 위해 포탄을 둘러매고 맨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약 72년 전 우리나라는 그렇게 침략당했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3위 수준의 첨단 전차 보유국이 됐고 심지어 전차전의 격전지이자 본고장인 유럽으로 최신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게 되었으며 이 성장력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국가 등극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이제 방산 강국이라고 평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수출을 이뤘다는 점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나토 국가들이 이룰 수 없는 규모의 경제와 그에 따른 생산 역량을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KF-21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KF-21 보라매는 시험 비행을 연이어 성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4년 뒤면 실전 배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자주포 수출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 K9 자주포처럼
KF-21 이 하늘에서의 수출길을 열어줄 거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F-21 전투기 개발진들은 올해에도 매우 바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KF-21 위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2호기의 첫 비행 성공도 이뤄내면서 보람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며 올 초에는 3호기의 비행과 첫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하면서 전투기 개발 23년 만에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특히 3호기의 비행 성공으로 KF-21은 3대의 전투기로 속도와 고도, 기동 능력 영역 등을 확장하는 성능 비행 시험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나머지 CJ-46호기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준비를 마친 후 올 상반기에 차례대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계획인데요. 이와 더불어 KF-21 CJ기들의 편대 비행도 준비 중이며 복자형 4호기의 첫 비행이 시작될 때쯤 편대 비행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험 비행을 토대로 올 하반기에는 KF-21 보라매의 잠정전투용 적합평가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때에 예정대로 CJ-5호기의 첫 비행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인도델 5호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분담금 미나비유가 5호기 인도에 발목을 잡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사업비 중 약 1조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기로 양국 간 협약을 맺었죠. 그 후 수정 협약도 진행했지만 미납은 여전했으며 결국 작년에서야 4년 가까이 미뤄오던 분담금 명목 94억만을 지급하고 계속 연체 중입니다. 협약대로라면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분담금으로 1조 원 이상을 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약 7,700여억 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따르 한경호 방위사업청 본부장이 인도네시아 국방부 청사에서 헤린드라 차관과 만나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핵심 관계자로 평가되는 헤린드라 차관은 지난해 분담금 일부 지불이 약속의 증거라며 적극적으로 공동개발 의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곧 5호기의 시험 비행이 시작될 테니 이때까지 두루뭉술하게 버티다가 KF-21 5호기를 보고 판단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KF-21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자국 내 첨단 항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다시는 항공산업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항공산업에 집착하는지 알기 위해선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8.6배에 달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이뤄진 나라로 항공기는 필수 불가결한 교통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항공산업이 발달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출될 만한 기술력과 제품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은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이후 변변한 기술력을 가지지 못해 현재는 기술이 크게 낙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정체된 항공산업의 부흥을 위해 새로운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처럼 자체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대한민국의 KF-X 사업에 참여해 핵심 양산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KF-21 전투기의 개발보다는 전투기 조립과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해 차후 자국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전투기 개발 플랫폼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도입하기 힘든 핵심 시스템을 향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게 될 IF-X 전투기 양산에서 대한민국이 개발한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KF-X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는 항공무장과 전자전 시스템, 의협 경보 체계 등 다양한 핵심 기술들을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도 있게 되니 이만한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KF-21 전투기 공동개발과 양산을 계기로 자국의 항공산업 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회의는 인도네시아 측이 요구해서 자카르타에서 전격 개최된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 방위사업청 핵심 관계자들이 방문해 이뤄졌으며 이날 회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양국 간의 민감한 주제도 다뤄졌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분담금 미지급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에서 실세로 알려진 국방부 차관이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 일부를 조만간 지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업체인 PTDI에서 현지 기술자와 조종사를 한국에 추가 파견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소식과 양산이 이뤄진 후에는 PTDI에서 일부 IF-X 부품을 생산하기로 협의했다는 소식이 인도네시아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KAI 측은 후속 협의 결론을 내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단호히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KAI는 분담금 체납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에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과 시제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향후 인도네시아가 현지 양산을 위한 대가성 투자를 요구할 것을 대비해 KAI는 현지 전투기 양산을 위해선 인도네시아에 구체적인 설비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핵심 관계자들이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는 소식에 많은 언론들이 조만간 미납된 분담금이 입금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우리 방위산업에 유리하다는 입장과 불리하다는 입장 차이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산 수출 증가를 위해선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고 교역국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호황을 맞이한 상황은 전쟁이 정리되고 해외 의협 요소들이 줄어들면 결국 방산 수요는 다시 줄어들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시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우유부단함보다는 단호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방산 분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시 잊고 있던 사이 최근 K9 폴란드 도입 3차 물량을 출고하면서 1단계 납기를 완료한 건데요. 이는 지난 2022년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초도 물량 출고 기준으로 고작 3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이쯤이면 한국 무기 체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내 일각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방산 수출이 지나치게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열광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온갖 암수가 판을 치는 국제교역에서 한국과 우리 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요구 물량을 보낼 수 있었는지부터 다른 곳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폴란드 방산 계약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폴란드행 K9 자주포 3차 물량 12대가 출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도 물량 24대, 2차 물량 12대에 더해 총 48대의 K9 출고를 완료하면서 사실상 폴란드 방산 계약 1단계 납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속도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와 3조 2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164문을 추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1년에 약 55대의 K9를 납품하면 1차 실행 계약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기보다 규모 면에서 1차 실행 계약의 2배가 넘는 2차 실행 계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폴란드 방산 계약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따라붙는 구설수는 많지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폴란드에 수출한답시고 국군 물량을 뺏어주면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하냐 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까내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만보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번 3차 물량 또한 우리 군의 창정비 물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수출이 장기적 이득이라 해도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이고 북한이고 하루가 다르게 전쟁의 징후를 보이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 중 하나를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수출해도 되나 싶은데요. 언론에서는 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이다 라며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어찌되었든 군의 물량을 변동했다는 건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군사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언론이 만들어낸 소동의 오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자가용 종합검사 주기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소를 찾고 차량 검진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귀찮기는 하지만 아마 1~2시간이면 1년의 과정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병대대에서 K9를 운영하다
10여 년이 지나면 체계 창정비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승용차의 종합검진과 비슷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정비라는 게 추가 계량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개 포병대대는 통상적으로 야포 18대로 구성되는데요. 만약 군사 분야와 민간의 창정비 공정이 똑같다면 이 막대한 병력이 4개월을 훈련 한번 못 해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정비 기간 일선의 병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대체 장비, 통칭 MF를 따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비가 오래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사용할 임시 장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렌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보낸 1단계 물량 48대의 K92 바로 EMF 장비입니다. 언론에서 표현한 당장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즉 폴란드에는 보험성으로 비축해둔 물량을 보내고 대신 K9 신품이 생산되는 대로 우리 군의 창정비 예정 물량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면 새 K9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이 훨씬 이득인데요. 이쯤이면 오히려 폴란드가 억울한 수준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방식은 폴란드가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우수한 창정비 실력을 믿고 MF를 창정비해서 보내달라고 한 건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납기일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당장 독일만 봐도 이제는 정비 능력마저 의심받는 상황인데다 MF라 하더라도 납기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비가 느리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놀라운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나머지 436대의 K92차 실행 계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K2 흑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긴급 소요분 1차 물량 180대를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체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지화 모델 K2 페타리터 820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에서 직도입되는 건 정말 급한 물량뿐이고 대부분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하겠다는 계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액 40조 원이라더니 정작 핵심인 2차 계약은 죄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냐? 라는 건데요. 특히 2022년 연내 계약을 추진 중이던 2차 계약이 올해로까지 미뤄지면서 폴란드가 라이선스 마진율을 후려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방산 대박이지 정작 좋은 일은 폴란드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4%까지 인상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폴란드 국방비가 GDP 대비 2.4%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1.6배 이상을 단 1년 만에 인상해버린 것입니다. 폴란드가 안보와 군사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왜 한국 무기 체계를 절충교역도 없이 제값 주고 사왔느냐는 문제적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국민 입장에서는 신생 브랜드나 마찬가지인 한국 무기 체계를 수십조 원이나 턱턱 지불하고 사오는 폴란드 정부가 썩 믿음직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나마 한국 무기 체계가 속속 현지에 도착하면서 급한 만큼 믿을 수 있는 걸 사왔다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태가 좀 안정화되는 대로 라이선스 마진율을 깎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해줬으니 한국에서 양보 좀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한국의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한국 무기 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폴란드라는 방산 허브, 유럽 총판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에 대한민국 무기 체계 대리점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기보다는 약간 양보하더라도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유럽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K2 페타리터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정작 한국에만 모든 수익이 돌아간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방산 시장에 뛰어들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요.
결국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과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폴란드와 국익에 모두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